시간과 관련하여 볼 때 현사실성은 과거, 실존은 미래, 빠져 있으면 현재이다. 현사실성으로서 과거는 과거가 인간 실존과 관련되는 한 게베센하이트로 명명한다. 이 독일어는 기재로 번역되는데 우리말로는 존재해옴을 의미한다. 게베센하이트는 완료형이다. 이 시간을 하이데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 그에 관련해서 여기서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사실성은 과거와 관련되는 거고 실존은 미래, 그리고 빠져 있으면 현재다. 이제 이렇게 시간성과 관련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하이데거는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즉 현사실성과 실존성, 그리고 빠져 있음의 단일성을 염려로 파악한다. 우리가 염려라는 말을 쓰고 어떤 경우는 불안이라는 말도 쓰고 여러 용어들을 쓰는데 돌봄이라는 말도 쓰고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할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도 어렵고 어떤 하나의 단어를 번역한다고 해서 그 뜻이 다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어떻게 되건 여기선 염려라는 말을 뭘 번역한 거냐면 독일어의 조르게를 번역한 말. 이 조르게를 하이데거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하이데거가 사용했던 이 조르게의 의미는 다양한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겠죠. 하나의 단어로 담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차피 우리 염려라고 한다면 그 염려라는 단어 속에 하이데거가 조르게에 부여했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매번 우리가 단어를 바꿔서 이걸 알아듣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번역도 어렵고 창작도 어려운 거죠. 특히 과거의 개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말을 알아듣는 게,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하이데거 얘기를 계속해 보면 이때의 염려는 근심, 걱정 등의 존재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의미를 갖는다. 염려의 존재론적 의미는 세 가지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현사실성과 관련하여 세계 안에 이미 존재함이고, 둘째, 실존성과 관련하여 자신을 앞서 있음이며, 셋째, 빠져 있음과 관련하여 세계 내부에서 만나는 존재자들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의 거기 있음, 현 존재는 각자 자기 자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염려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를 염려한다. 인간은 자기가 만나는 존재자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자기가 만나는 타인에 대해서는 심려한다. 우리말로 배려, 심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독일어 자체도 염려라고 우리가 번역된 것은 소르게라고 얘기하고 배려라는 말은 배소르게라고 얘기를 하고 심려한다는 소르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르게라는 말을 가지고 거기에 그 앞에 배나 피우르를 여기에 붙여가지고 소르게의 의미를 연장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분이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서 알아들어야 되겠죠. 거기 있음, 현 존재는 각기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현 존재가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 앞에서 도망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선택과 함께 자신의 세계를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거기 있음이 비본래성에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하이데거는 이것을 불안을 통해 제시하려 한다.
불안은 비본래적 상태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게끔 만든다. 여기서 하이데거는 섬뜩함이라는 용어를 써서 불안을 설명한다. 섬뜩함이라는 말은 Unheimlichkeit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용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uncanny라는 용어, Unheimlich를 uncanny라는 용어인데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여기서는 섬뜩함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뭔가 낯설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는 프로이드도 쓴 용어인데 프로이드도 이 낯설음이라는 용어 혹은 섬뜩함이라는 용어를 정신분석 용어에서 쓰고 있는데 하이데거가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불안을 설명할 때 여기서 섬뜩함 혹은 Unheimlichkeit라는 용어를 가지고 불안을 설명을 하고 있죠. 섬뜩함이란 마치 가정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은 분위기가 갑자기 무너져 내림을 말한다. 그래서 평온함 속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느꼈던 이런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것을 여기서는 불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불안을 독일어로 이분은 Unheimlichkeit라고 사용한 거죠. 이 말은 여태까지 포근함을 제공해 왔던 사람들의 세계가 무너지며 전혀 무의미해져 버림을 뜻한다. 즉 존재자 속에 파묻혀버린 나를 보게 해주는 것이 불안인데 이 불안은 불현듯 죽음을 대면할 때 갑자기 피어오른다. 여기까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현 존재 이걸 하이데거 용어는 다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 있음이라는 게 현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현 존재는 각기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는 거죠. 그 이유는 현 존재가 그때마다 매 순간 현 존재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 앞에서 도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과 함께 자신의 세계를 변형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독자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삶을 살 것인가를 매번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이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비본래성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일반 피조물들, 보통의 어떤 우리가 만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러한 생명체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거기에는 실존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건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사는데 사람만은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현 존재는 항상 자기의 미래를 자기 스스로를 미래에 투사해서 이걸 기획투사라고 얘기하는 그 자기가 투사한 미래의 자기에 맞추어서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재는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삶이 어떤 경우는 실존적인 삶이 되기도 하고 실존적인 삶이 아닌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비본래적인 자기를 사는 사람도 있고 본래적인 자기를 사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죠. 선택 안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데 선택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나는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한 거니까 결국은 많은 분들 특히 우리가 만나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신경증 레벨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컴플레인하고 있는 게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타고남 때문에 자기로서는 어떤 다른 방식의 삶을 생각할 수도 없었고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그냥 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모두가 환경에 의해서 혹은 태어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는 결국 자기에게는 이 세상을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어떤 변형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 책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삶을 선택은 책임과 연관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그 선택 결과가 어떻게 되는 책임을 질 준비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건 본래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대로 자기는 살아갈 뿐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비본래적인 삶,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고 대의가 산다. 아이가 아니고 대의가 내 안에서 지금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 이런 개념이 하이데거 속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섬뜩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이런 비본래적인 삶에서 본래적인 삶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의 불안을 통해서라는, 지금까지 포근하고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던 이 자기의 세계가, 자기의 환경이, 자기 주변에 있던 어떤 대상들이나 이게 이런 지금까지 자기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던 주위 환경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대상들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산 게 아니고 대상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라지면 결국 자기가 사라진 걸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독자적인 삶의 양식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경증 레벨의 환자나 혹은 경계선 레벨의 환자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결국 실존적인 삶에 대한, 그러니까 본래적인 삶에 대한 의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생각을 잘 표현하도록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자기 삶은 자기가 선택해왔고, 그리고 지금도 선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선택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면서 그걸 체득해야 되는 거죠. 그게 몸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내가 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는 살아왔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이게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욕구라는 얘기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스스로 애써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이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상태가 어른이 돼서 지속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신경적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경계선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비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실존적인 어떤 결단이나 선택을 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옛날에 제가 그 군에 있으면서 심심해가지고 쓴 글 중에 하나가 커피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커피가 쓴맛이 나는데 사람들이 커피 뭐하러 마실까 이제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이제 생각난 건데, 쓴 거를 왜 마시냐,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설탕을 넣어서 마셔야 된다 뭐 이런 옥신각신 하다가 저는 쓴 대로 마신다 그러니까 그 쓴맛을 왜 마시냐, 그래서 하는 말이 딴 사람들이 그거 마시면은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마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 막 옥신각신 하다가 나오는데, 그 쓴맛도 선택해서 마신다. 저는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눈치 보고 마시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떤 뭐 시민적인, 정서적인 정황 속에서 그런 것보다 차라리 커피의 쓴맛이 더 좋다. 음, 고통스러운 것도 선택해서 한 거다. 그랬더니 이제 군대에 온 사람들은 군대 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제로 왔지 내가 뭐 오고 싶어 하냐고 막 이래요. 네가 강제라는 것 때문에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도망갈 수도 있었고 탈영할 수도 있는데 네가 탈영해서 겪는 거는 이제 안 와서 겪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선택해서 네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까 군대는 네가 선택해서 들어온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분노하더라고. 그냥 나는 선택한 거 없다. 너는 선택했냐? 나는 선택했다. 감옥에 끌려가는 것보다 군대 오는 게 안 낫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이 길로 선택해서 왔지.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옥생각 생각나면서 느꼈던 것이 지금 이제 거기 그 뭐야 하이데거 이야기 한 거 교수님 설명해 주신 이야기와 같이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한다고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근데 뭐냐 후환이 두려워서 이걸 선택한다. 오히려 겪게 될 수 있는 난처함이라든지 괴로움 때문에 내가 좀 고통스럽지만은 이걸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라이프 자체를 갖다가 계속 선택해 나가면서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더 좋은 거, 유익한 거, 결과가 더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해 나가는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선택하다 보니 그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내가 아니라 남이었다는 것 때문에 마치 내가 끌려가는 것 같고, 운명에 의해서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살아가면은 그냥 혼자 살아가야 되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힘들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걸 선택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그렇죠. 논리가. 그 논리가.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본래적인 삶 자체도 선택의 일환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삶의 모든 선택에서 내가 책임지듯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행동에도 내가 책임적으로 그것을 해야지 사실상은 내가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거를 남에 의해서 끌려간다라고 생각하면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선택한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강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체험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를 하면서 느끼는 게 걷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물집 생기고 어떤 분들은 무릎도 아프고 여기저기 상처도 나고 굉장히 어려워요. 평소에 걷지 않던 사람들이 하루에 20km, 25km를 이렇게 매일 걷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많은 페인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 그렇게 힘드는 과정인데 자기가 그 힘든 것을 알면서도 선택해서 왔다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시는 분은 고통스럽지만 즐겁게 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선택했다는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가 좋다고 해서 그냥 따라온 사람 케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그래도 어디 둘레길을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어딘가 갔다 왔다고 한다면 그래도 산티아고 정도는 갔다 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거기에 나섰다고 한다면 그분은 가다 고통스러우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소화할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힘듦을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그다음 거기 가면 거기 가는 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다 거기는 한 번씩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다.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제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실제로 그 즐겁게 그 길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걷는 것 자체가 마치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말하자면 누가 먼저 1등 하는가 하는 식으로 막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발병이 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자기 페이스를 넘어서 빠르게 걷다가 너무 늦게 걷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에게 적당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속도를 맞추어서 의미 있게 이 길들을 가는 게 아니고 남에게 뒤지지 않고 빠르게 가야 된다는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걷는 자체가 계속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 혹은 남하고 경쟁에 뒤지지 않는 과정 뭐 이런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그 다음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 다음 순례지까지 어떤 분은 바이시클로 가는 분은 훨씬 더 빨리 가요. 거의 바이시클로 가는 분들도 있고 한데 택시 타면 그냥 2,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걷느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인데 그 자기가 선택한 것으로 이게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인생길 자체가 우리가 매일매일 순례의 길이라고 느끼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힘듦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보람 있게 생각하거나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힘듦 속에서도 힘듦과 기쁨이 함께 있는 건데 그 어느 하나만을 나는 좋은 것만 선택하고 나는 싫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주어졌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면 매일매일 삶이 굉장히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매일매일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